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동진의 백회! 우리 할리우드 고전 명배우분들의 네네. 사진을 삥 둘러서 글쎄 보여줬어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뭐 기라성 같은 배우들 뒤에 심지어는 저 위에 오늘 또 특별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연말이에요,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영화 쪽에서 네. 올 한 해를 이렇게 결산해보는 각가지 리스트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죠. 집중적으로 올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방송들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21년 최고의 연기 베스트 10입니다. 네, 그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배우들이 연기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연기 베스트 10을 한번 작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7일까지 개봉한 영화들 그것을 이제 1년 동안 해서 2021년을 잡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서 국내에서요? 네네네. 뭐가 왜 없어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없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보통 연기를 할 때 나라를 나누잖아요. 한국하고 외국을 나오고 혹은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남우주연, 여우주연 혹은 주연과 조연을 나눠서 주연상, 조연상 나누잖아요. 보통 그렇죠. 여기서만큼은 다 없이 그 모든 벽을 다 허물고 주연이든 조연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올해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해서 10명을 뽑아봤습니다. 순위가 아니고요. 랜덤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키스 스탠필드입니다. 네, 키스 스탠필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 라키 스탠필드라고도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참 훌륭한 배우인데 사실은 국내에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올해 초에 있었던 아카데미상 한번 떠올려 보시면 데니얼 칼류아가 맞습니다. 이 영화에 같이 나왔었던 두 사람이 이제 일종의 투탑 주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거기서는 이제 조연 후보로 올라갔어요. 아카데미가 종종 둘 다. 그런데 네네. 근데 데니얼 칼루아 연기도 물론 좋고요. 상 받을 만한 충분히 훌륭한 연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사람 중에서 저는 키스 스탠필드 연기가 더 좋았습니다. 왜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데니얼 칼루아는 영화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연기, 영웅상을 연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하자면 예수님의 비유가 되고 있으니까. 원래는 유다 입장에서는 이제 블랙 메시아랑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명분이 자기 스스로가 설복이 되고 사람 자체가 너무 멋있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 연설에 끌려가고 하다 보니까 네. 이 속에서 갈등을 느끼죠. 동료를 느끼죠. 네, 그런 어떤 양자 사이에서 한쪽에 완전히 끌려가는데 자기 임무는 정반대에 있는 이것을 이 키스 스탠필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해요. 이 영화에서 키스 스탠필드의 연기를 보면 매 순간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가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려는 연기. 반면에 그런 과정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맡겨진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거기서 종종 데니얼 칼루아를 보면서 매혹되는 연기까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관객은 처음부터 끝까지 키스 스탠필드의 마음을 따라서 이 영화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는 키스 스탠필드의 정체를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관객은 알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키스 스탠필드의 마음속에서의 그 심리의 변화에 따라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런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연기를 이 영화에서 키스 스탠필드는 직접 하는 말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감춘 뭔가를 그러면서 이 인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수많은 어떤 그 격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연기였습니다. 자, 다음 영화 가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배우는 퍼펙트 케어의 로자만드 파이크입니다. 굉장하죠. 뭐 올해의 악역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러시아 마피아를 네네. 회를 단신으로 글쎄 말이야. 잡혀버리는. 네, 상대 조직 전체가 로자먼드 파이크 한 명의 카리스마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 로자먼드 파이크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영화가 바로 나를 찾아줘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악역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의 악역과 이 영화에서의 악역을 로자먼드 파이크가 똑같이 연기했지만 달라요. 나를 찾아줘에서의 로자먼드 파이크의 악역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핵심은 음흉함이에요. 그리고 치밀함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점점 어마어마한 그런 악역 뭐 이런 거라면 이 영화 속에서의 로자먼드 파이크는 처음부터 초강력 캐릭터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르적인 그런 캐릭터인데 그 안에서 이 배우가 갖고 있던 고유한 매력과 그다음 그것을 살려내는 좋은 각본과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 로자먼드 파이크가 연기했던 이 악역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처음부터 누가 봐도 너무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처음부터까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블랙 코미디 한 편이 나오게 됐죠. 이 영화에서 이제 뭐 로자먼드 파이크의 연기 다 좋은데 저는 특히 그 상대랑 1대1로 붙어서 자기 의견을 관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조용한 장면들인데 대표적으로 상대 변호사가 와서 사실은 협박을 겸해서 로자먼드 파이크를 얕보면서 이렇게 누르려고 하죠. 그러면서 대충 돈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세게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어서 전자담배 피워가면서 상대를 완전히 그 심리적으로 장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 보면 연기 굉장하고요. 또 다음 물속에 처박혔다가 밖으로 나와서 혼자서 괴성을 지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카센터 옆에 붙어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옷을 그 즉석에서 사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손등에다가 차 번호 적고 택시 잡아서 가잖아요. 이런 장면들 보면 정말 이 캐릭터는 정말 초강력이구나. 히어로 못지않은.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악역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로자먼드 파이크의 연기가 굉장했습니다. 자, 네. 세 번째 영화 가겠습니다. 네. 예. 네네. 한신성 대사 나왔네요. 이름까지 외우시네. 네. 네네. 김윤석 씨죠. 네, 모가디슈는 올해 정말 뜨겁게 사랑받은 그런 영화일 텐데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김윤석 씨를 보게 되면 새삼스럽게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김윤석 씨 하면 대표적인 연기 생각하는 게 뭐 있었어요? 딱 떠오르는 거. 타짜가 일단. 타짜, 뭐 추격자. 황해. 이런 거. 화이 이런 영화잖아요. 아주 초강력 센 캐릭터이면서 무시무시한 악역들. 장르적이기도 하고. 네, 한두 장면만 나와도 정말 연기에 쏙 빨려드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연기, 도드라진 연기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런 탁월한 배우죠. 근데 한편으로는 김윤석 씨가 정반대 캐릭터를 굉장히 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핏 봐서는 연기를 그렇게까지 잘하는 것처럼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 그렇게 두드러지는 장면이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모가디슈에서 김윤석 씨의 그 연기가 가장 뛰어난 장면이 뭐야라고 한다면 한두 장면을 꼽기도 어려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김윤석 씨 연기가 좋다는 건 말하자면 이 영화 전체의 환경이에요. 배우 자체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어주는 접점이면서 동시에 바닥에 깔려져 있는 운동장이면서 서로를 이어주는 어떤 그런 환경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다소 힘은 좀 빼고. 네, 그러니까 품이 굉장히 넓은 연기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모든 재료를 다 넣을 수 있는 함지박 같은 연기? 이런 연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윤석 씨는 연출을 해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연기를 그동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김윤석 씨 연기를 보다 보면 영화 전체의 퀄리티 자체를 아예 안고 가는 그런 연기라고 할까요? 한두 개의 어떤 독특하게 튀는 연기라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김윤석 씨가 얼마나 배우로서 품이 넓은 그런 연기를 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멋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감탄한 건 보통 이제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고 했을 때 씬 안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한 씬 안에서 얼마나 도드라지는가. 근데 김윤석 씨의 이 영화에서 연기가 굉장히 훌륭한 건 씬과 씬 사이를 마치 편집점처럼 연기를 너무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에서 어떤 연기 툭 그냥 대사 하나 던지거나 어떤 표정 하나를 살짝 보여주곤 하는데 이게 뒤에 그 장면 속에서의 심리적인 부분하고 너무 잘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씬 안에서만 연기하지 않고 씬과 씬 사이를 연기를 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바다 오션. 평론가님 뽑으실래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 바바라 네. 스코바. 우리 둘. 네, 바바라 스코바를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우리 둘도 아마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바라 스코바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훌륭한 배우였었고,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에서 한나 아렌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었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는 예를 들어서 로자 룩셈부르크 이런 같은 실존 인물들 연기들을 굉장히 잘 해냈었고요. 그러면서 오래전 기억으로는 저는 이제 유로파 같은 영화에서도 바바라 스코바 같은 그 배우가 얼마나 훌륭했는지가 기억이 나고요. 최근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진 게 바로 이 우리 둘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맨스 영화인데 20년 넘게 두 사람이 너무 사랑을 했어요. 할머니 두 분께서. 그렇죠. 영화 속에서 실제로 바바라 스코바가 지금 70대이고 상대 배우도 마찬가지니까 70대 두 여성의 레즈비언 로맨스 영화예요. 두 배우가 다 훌륭한데 특히 네. 바바라 스코바의 이 영화 연기를 보다 보면 와 정말 그 20년간 감정을 꼭꼭 눌러서 그 마지막 나날들에서 생겨나는 어떤 일들이 연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침에 이렇게 깼을 때 그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누웠다 깨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 걸 연기할 때라든지 마침내 두 사람이 오랜 꿈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로마에 가서 둘이 사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걸 모르니까 자식들이 반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그 꿈을 얘기할 때 정말 바바라 스코바의 얼굴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 미래를 향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 사실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바라 스코바의 연기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가 계속 번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집을 팔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번복하니까 마침내 그걸 못 견디고 거리에서 이제 어떤 중개인으로부터 다시 집을 안 팔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완전히 빡치죠. 그래서 그 순간
폭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당신 이렇게 늙은 레즈비언 본 적 없어? 뭐 불만 있어? 이러면서 일부러 거칠게 그 중개인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인물이 얼마나 그 내면에 복잡한 굉장한 그 억눌림이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네. 세자매 김선영 배우님. 굉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보신 분한테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선영 씨가 좋은 배우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세자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세자매라는 영화가 사실은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긴 해요. 장윤지 배우가. 네네. 근데 일단 뭐 여기서 김선영 씨를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김선영 씨는 뭐라고 그럴까요? 오랜 세월 너무 심리적으로 억눌려 와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해요. 소심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세상한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나를 좀 좋아할 수 있지? 근데 자기는 그런 자신도 없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피학적인 측면도 있고, 심지어는 스스로 자해도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불행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김선영 씨의 연기를 보면 놀라운 것이,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불쑥불쑥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나오면 오랫동안 관성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자기 내에 어떤 압박하는 그런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물러나서 그 조금 전에 한 말을 부정하면서 입을 가리면서 불쑥 웃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왔는데 자기가 암이라는 걸 불쑥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입을 가리고 웃는 장면이라든지, 딸과의 관계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한테 의린 캐릭터예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처연해지는데, 딸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딸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문 앞에서 딸을 잠깐 잡은 상태에서 엄마가 암이라는 걸 처음으로 스스로가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순간조차 암이니까 죽어가잖아요. 근데 딸 앞에서 그 얘기를 할 때 딸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지를 하지도 못하고 딸을 한 손으로 살짝 잡아요, 옷을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넌 엄마가 그렇게 싫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넌 엄마가 빨리 죽는다니까 좋지. 근데 사실은 말이야, 엄마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장면의 어떤 동작이나 표정이나 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인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 느끼게 해주는, 그러면서 우리를 정말 처연하게 사로잡는 그런 연기라고 할 수 있죠. 네, 벌써 절반 정도 왔습니다. 다음은요. 파워 오브 더그의 베네딕트 컴버배치. 가장 최근 영화니까 아마 의외로 보신 분들이 많지 지금 않을 상영 수도 중이죠. 있어요. 네. 뭐 굉장히 뛰어난 영화 중에 하나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사실은 이제 뭐 목소리로 한 80% 잡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배우 자체가 연기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잘생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실제로 맞아요. 잘생기기도 했지만 뭐 그런 배우일 텐데, 사실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대표작이 그동안 딱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어요.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건 셜록이겠지만, 셜록에서 연기가 물론 굉장히 좋긴 하지만 최고의 연기다? 그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베네딕트 컴버배치로 또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거기서 연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장르 영화에 굉장히 어울리는 연기를 멋지게 해낸 거죠. 그런 면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그동안 아주 인상적이었던 뛰어난 연기를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이미테이션 게임, 혹은 올해 나왔던 또 다른 또 좋은 영화가 있어요. 더 스파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도 컴버배치 연기가 참 좋거든요. 근데 역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따져보자면 저는 파워 오브 도그에서 연기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추측컨대 너무 좀 이른 추측이긴 하지만 내년 초에 있을 아카데미에서 제가 볼 때 나무주연상 후보에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올라가고 탈 확률도 꽤 높은 것 같아요. 나머지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어떤 이력에서 하나의 정점을 찍을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는 충분히 말할 수 있고요. 이 영화에서의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연기가 뛰어난 것은 간극을 연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어마어마한 마초고, 세상으로부터 적의와 분노와 이 공격성이 어마어마한 사람처럼 보여요. 네, 남성성이 극대화된. 그쵸. 초반 장면을 보면 이 코디 스밋 맥피를 이렇게 서빙을 할 때 종이꽃을 보고 상대를 소위 갈구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 어떻게 말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고 상처를 받을지 너무 잘 아는, 그래서 진짜 나쁜 그런 사람을 너무 잘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내면에 어떤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화 속에서 그 비밀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입으로 직접 말 안 해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묘한 뉘앙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연기하는데, 그 뉘앙스의 핵심은 말하지 않거나 감춰둔 비밀과 말해서 막 쏘아내는 초강력의 바깥을 향한 공격과 이 사이에
간극을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중반쯤부터는 이 사람이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그 간극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이에 낙차를 연기하고 간극을 연기하는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곡 중에서 휘파람 부는 장면, 표정이라든지 어떤 그 소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 영화에서의 어떤 인상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7번째 영화입니다. 네. 맷 데이먼, 네. 스틸워터. 맷 데이먼 참 좋아합니다. 정말 어린 나이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런 멋진 배우잖아요. 근데 맷 데이먼이나 예를 들어서 브래드 피트나, 저는 탐 크루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력이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외모 때문에. 네네네네,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 셋 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쪽의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맷 데이먼을 볼 때마다 이제 최근에 특히 맷 데이먼이 뛰어난 몇몇 연기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몸통으로 연기하는 느낌? 몸 두께로 연기하는 느낌. 아까 이 영화를 위해 살을 찌우지 않았나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나온 그 맷 데이먼의 뛰어난 연기가 또 다른 영화가 있어요. 라스트 듀얼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더라고요. 그렇죠. 라스트 듀얼에서도 몸이 퉁퉁해요. 이 두 영화가 있는데, 근데 라스트 듀얼에서 맷 데이먼이 했던 그 연기도 훌륭하지만 거기서의 맷 데이먼이 맡았던 캐릭터는 말하자면 그 사람이 보이는 그대로예요. 전형적인. 네, 그냥 그 사람 보이는 그대로고,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잘 모르고 있고 자기 안에 고집으로만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인물은 그렇게 예민한 캐릭터가 아니죠. 또 다른 영화로 연기하는 이 스틸워터에서 연기를 보면 여기선 다릅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상의 변화나 어떤 작은 단서나 이런 데서 민감한데, 다만 이 사람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연기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데, 이 영화에서의 맷 데이먼은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만 봐도, 혹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는 장면만 봐도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정치적인 성향이 어떨 것인지, 극중의 인물이, 네. 혹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 수 있을지, 혹은 평상시에 뭐 싸움이 붙으면 어느 정도 싸움 실력이 될지, 평상시에 딸과 말을 하면 어떤 식으로 말할지가 다 알 것 같아요.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걸어오는 것만 봐도. 그럴 정도로 이 영화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야구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고, 수염도 탑소록하게 기르고 있고, 옷은 거의 항상 체크나방만 입고 나와요. 이러면서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하류층 백인의 어떤 전형 같은. 블루 컬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굉장히 또 이제 세심한 내면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이면서 딸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의 이제 맷 데이먼은 거의 불도저 같은데, 정말 딸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휴화산 같은 사람. 휴화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 건드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사람. 그러면서 영화 속의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요. 상대하고 대화할 때도 이 영화에서의 맷 데이먼이 눈을 잘 안 보고 연기해요. 이 인물의 특색을 보여주는 건데, 어찌됐건 이런 식의 이 캐릭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공간 속에 있기만 해도 그 존재감이 굉장한 그런 연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네, 8번째 영화입니다. 네. 네, 아네트의 애덤 드라이버. 네. 너무 놀래가지고요. 네. 그 직전에 제가 스타워즈에서 애덤 드라이버를 봤었어요. 아, 그렇죠. 뭔가 네. 다소 어눌한 느낌이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네. 애덤 드라이버는 진짜 훌륭하죠.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결혼 이야기 같은 영화를 봐도 아카데미. 네네네, 애덤 드라이버가 얼마나 뛰어난 섬세한 배우인지를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감독들이 가장 캐스팅하고 싶어하는 배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죠. 아네트에서의 애덤 드라이버는 정말, 와, 이 배우가 이 정도인가? 그렇죠. 네, 그 그런 스탠드 느낌이 들죠. 코미디를 할 때 바로 그렇죠. 무대 장악하고 네. 도구도 없어요. 손에 마이크 하나 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녹색 그 목욕 가운 하나 입은 게 전부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긴 2번의 스탠딩 코미디 장면을 하게 되는데, 그 스탠딩 코미디 장면은 그냥 단순히 코미디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인물의 가장 깊은 영화 속의 표현을 빌면 심연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럴 때의 그 아담 드라이버의 연기는 일단 테크닉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영화에서 심지어는 그 아내를 간질러서 죽인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코미디적인 설정을 혼자 1인 2역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연기 잘못하면 너무너무 썰렁하고 이상한 장면이고 유치한 장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소름 돋았죠. 네. 그래서 그 두 번의 공연 장면을 보면 애덤 드라이버의 뭐라고 그럴까, 이 장악력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 애덤 드라이버가 연기했던 이 아네트에서 이 배역은, 이 캐릭터는 사실은 그 핵심이 뒤틀린 인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혐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처벌받으려는 은밀한 그런 마음도 있고, 정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가학적인 충동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향해서는 분노로 내쏘고 안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혐오해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뒤틀려버리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죠. 이런 어떤 심리적으로 복잡한 내면들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더군다나 뮤지컬이 갖고 있는 그 장르 영화 특유의 일단 노래도 불러야 되지. 그 다음에 장르 영화 특유의 어떤 정해진 연기들도 있죠.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그것을 또 규격화해서 말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모든 그 감안하고 이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독특한 이 뛰어난 뮤지컬 영화 속에서 애덤 드라이버가 정말 제대로 살아남은 그런 진짜 멋진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머리 짧게 자르고 이제 죄수로 잠깐 나올 때 붉은 옷 입고 나오면 또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 인물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처연한 느낌 같은 것이 있는데, 어쨌건 이 영화의 애덤 드라이버는 정말 굉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배우 남았는데요. 네. 평론가님 지금 10배우로 지금 만족하실 건가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난 37배우 정도 골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줄여서 10개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피눈물 흘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올해도 좋은 연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는 못 들어갔지만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스페셜 멘션 이렇게 해서 스페셜 말하는 멘션?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배우들의 좋은 연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10명의 뛰어난 배우의 연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람의 김태훈 씨, 피닉스의 니나 호스, 프리가이의 라이언 레널즈, 쿠어바디스 아이다의 야스나 두리치치, 빛과 철의 염혜란, 미나리의 윤여정, 당신 얼굴 앞에서의 이혜영 씨, 나다웃의 정재광, 디어 에반 헨슨의 줄리언 무어, 그리고 프라미싱 영우먼의 캐리 멀리건. 네, 이렇게 10배우를 꼽았는데 이 10배우가 이 10배우보다 또 반드시 또 이렇게 쳐줘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럼요. 굉장히 뛰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10명으로 하자 보니까 그랬다는 것이고요.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이 10배우의 연기들도 한번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2작품 남았습니다. 네. 9번째 작품입니다. 앤서니 더 홉킨스. 파더. 이동진 평론가님 실신케야. 네, 눈물. 연기였죠. 네. 간단히 얘기하면 앤서니 홉킨스에서 이 영화에서의 연기는 사실은 영국이 진짜 문화 쪽으로 너무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락그룹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또 좋아하는 또 가수들 많으시잖아요. 두 가지는 진짜 영국산이 엄청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어떤 영국 배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중에, 혹은 영화 중에 하나가 더 파더의 앤서니 홉킨스인데요. 앤서니 홉킨스 놀라운 건 이 영화로 이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받기 전에 이제 그 인터뷰한 걸 읽어보면 보통 더 파더 연기가 어땠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치매 직전에 그런 노인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인물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메소드 연기 같은. 네, 근데 앤서니 홉킨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연기가 쉽대요. 본인이 연기하기가 쉬웠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영화 속의 인물하고 나하고 나이가 같고, 심지어는 영화 속의 인물의 이름이 안소니예요. 맞아요. 일부러 맞아요. 배우한테 붙였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어렸을 때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치매는 아니었지만 심장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결국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나날들이 아빠가 얼마나 점점점 황폐해지고 무너져 가는지를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과 우리 아버지를 연기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연기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앤서니 홉킨스의 어떤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이 배우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메소드 연기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해서 그런 건데, 앤서니 홉킨스는 메소드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반대편에서 주로 이제 약간 영국 배우들이 그 반대쪽인 경향에서 위대한 배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렌스 올리비에 같은 대배우가 있고, 앤서니 홉킨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배우들은 쉽게 얘기하면 약간 가장 최상의 의미에서의 생활 연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배우니까 하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배우의 연기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다고 그럴까? 그런 네. 부분에서 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오히려 그런 쪽의 연기이기 때문에 이 보여주는 굉장한 고결함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더 파더에서 앤서니 홉킨스가 사실 얼마나 뛰어난 대배우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장면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혼자 이렇게 아이처럼 울면서 내 잎사귀가 다 지고 있다고 말할 때 앤서니 홉킨스 이 연기는 진짜 5초만 봐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상당 부분이 눈물 흘리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명령기 중에 명령기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세자매. 이번엔 미연석을 문소리 씨. 맡은 네네네. 네, 문소리 배우죠. 사실은 세자매 3명을 다 넣고 싶었습니다. 장윤희 씨까지 넣고 싶은데 네. 또 그렇게 하기엔 또 10명을 한정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일단 장윤주 씨 연기도 세 자매 중에 나머지 막내인 연기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지평이 네. 나머지 분들도 네. 현봉식 씨 연기도 좀 너무 좋아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나머지 배우들도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건 이 세 자매는 감독 자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애초에 시나리오를 쓸 때 최우선의 목표가 무조건 배우들을 빛나게 하는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최고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 속에서의 배우들이 시종 반짝반짝해서 올 최고의 연기를 담고 있는 한국 영화 골라라면 무조건 저는 세 자매입니다. 그럴 정도로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 좋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김선영 씨와 문소리 씨를 고른 건데 이 영화 속에서의 문소리 씨는 정말 문소리 씨가 훌륭한 연기를 보였던 게 지난 20년간 너무 많잖아요. 이 영화도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성가대 지휘하는 장면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그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는 단원이 있는데 이 단원이 사실은 남편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단원과 이 지휘자인 문소리 씨하고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직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다가왔고 성가대 솔리스트로 해야 되고 또 지휘를 해야 되니까 일로 만난 거잖아요. 성도들은 다 저쪽에서 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휘하는 장면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차갑게 프로페셔널하게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휘를 하죠. 근데 상대방은 그 정도로 프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맞은 상태도 있고 본인의 처지도 없고 그러니까 솔리스트는 노래를 할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노래를 하죠. 근데 그렇게 눈물 줄줄 흘리는 자기랑 이전에 그런 악연이 있었던 사람을 일일이 다 컨트롤하면서 지휘를 제대로 해요. 눈 맞춰가면서 아주 제대로. 그러다가 어느 분이 되면 거기서 눈을 살짝 돌려서 밑으로 싹 시선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와, 그 장면에서의 그 세밀한 연기는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면 좀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또 제대로 선거가 끝나면 성도들이 박수로 화답하면 다시 또 쫙 프로처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영화에서 이 인물은 사실은 세 자매 중에서 기둥이에요. 둘째이지만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수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겉으로는 너무 인간성도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도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것처럼 능숙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안으로 골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어떤 연기들을 탁월하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1년 연기 베스트 10을 뽑아봤는데요. 놀랍게도 상영 중인 두 편을 제외하고 모두 B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연말을 결산하는 이 풍성한 시리즈 가운데 이제 첫 네네. 번째 컨텐츠를 했을 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 특집을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베스트 10을 한번 골라봤고요. 다음에는 올해 최고의 외국 영화들 베스트 10을 이번처럼 이렇게 무순으로 하지 않고 순위까지 매겨가면서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블로그에서 하시던 거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야. 블로그에서는 사실은 그냥 순위만 발표하는 식으로 제가 지난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화약회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마당이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설명까지 드리면서 장면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주에 특집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주세요. 파괴타임 파이어!